혹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 학원의 영상들을 접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많이 안 보시기도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거의 학원을 운영한 지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학원을 처음 운영했을 때의 사실 처음 컨셉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범대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학원가로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한 20대 후반대의 이야기죠. 지금도 거의 제가 어려 보이지만 어느덧 제가 40이 되었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원가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저희 같이 일했던 강사 선배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학원가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엄청 뛰어난 대강사가 되던가 아니면 너만의 학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들이 그 두 개를 동시에 이루는 건 너무 어렵대요. 둘 중에 한 개만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욕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 두 개를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원가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평촌에서도 한 1, 2년 있어보고, 분당도 있어보고, 대치동도 있어보고, 목동도 있어보고, 사실 저는 이 광명이라는 이 지역과 연고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고, 저희 친형이 안양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제가 형 집에 잠깐 얹혀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제가 광명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평촌에 있는 친구들, 분당에 있는 친구들,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랑 저희 광명에 있는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를 비교하면 사실상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차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사실 저가 학원을 처음 차릴 때는 어떤 목표였냐면, 광명에 있는 남들 저희 포부였죠. 목동으로 가지 않아도, 평촌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그만큼의 고퀄리티의 학원가만큼의 그런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학원을 오픈하게 된 제일 큰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당장 서울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시키겠다.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공부를 시키긴 시키는데 조금 지역 전문가가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 광명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하나하나의 성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학교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제가 했던 게, 학교를 분석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블로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 학원의 이맘때 지금 사실 다른 강의실에는 한참 내신 대비가 한참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부터 시험이 거의 시작이 되었고, 사실 오늘이 제일 한가 날입니다. 한가해서 제가 어머님들과 뵐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일부터는 저도 아이들 직전 대비 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그 직전 대비 등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시킬 때 당연히 아이들마다만 성격이 달라요. 상위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방법과 중간권 아이들한테 시키는 방법과 중하위권 아이들한테 시키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제가 그 방법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저희 지역이 서울권 아이들이랑 가장 뒤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력이죠. 혹은 그런 자료들이 제일 부족하죠.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는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게 맞고, 이제 어머님들이라든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아주고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는 내신을 꼭 잘 맞아서 학생부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 너는 꼼꼼하지 않고 너가 내신을 이미 좀 잃어버렸으니 수능을 봐야 돼 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선긋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후회하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특정한 아이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겠다, 자기는 학교 내신에 올인하겠다,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친구고 수능까지 할 수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을 딱 잡고 공부를 해버렸더니 지금은 죽도 밥도 안 된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잘 딴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진성고는 진성고끼리의 고충이 있고 광북고 소하고 모든 학교마다 내신을 잘 딴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여기 1학년 어머님도 계시고 2학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은 1학년 어머님들은 1학년 어머님들대로의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2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거의 1년 정도 있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를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야 벌써 지금 우리 아이 내신이 3점대 4점대인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과연 어떠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조금 있어 보이려고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원래는 뭐 간담회 했다, 설명했다고 했는데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되게 더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가보게 되면 저희 오늘 발표 내용이 일단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고 계신 저희 광명 일반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단어는 사실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 사견을 조금 줄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바뀌고 있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간담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과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이 완전 다릅니다. 흔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재수를 하면 안 되는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재수하면 큰일 나는 친구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한번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당연히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 전체적인 게 앉으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인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번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비중은 작지만 논술이 있고 정시라고 불리는 수능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세요. 이게 어머님들께서 사실상 가장 많이 변한 개념이에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100% 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슬슬 학생부 교과에서부터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 학생부 교과를 갔던 체제에서 이제는 50%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고, 웬만큼 좋은 학교들은 한 70%, 한 80%, 물론 100% 학교 내신만 보는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위권 학교들에서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흔히 말하는 학생부 생기부 같은 그런 것들을 20%씩 감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교는 생기부 20%를 보겠다, 어떤 학교는 면접 20%를 보겠다, 어떤 학교는 뭐 50%를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흔히
내신에 올인한 친구들은 당연히 학생부도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맨 처음부터 학생부 교과만 쓰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도 염두에 놓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학생부가 100% 교과는 아니다. 그게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정치적인 사견을 담지 않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정권에서 교육 정책들은 참 신기하게도 좌우 싸움이 없어요. 뭐 다른 개념들은 다른 정책들은 좌우가 너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 교육 정책들은 좌우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재저번 대선이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한참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홍준표님이랑 뭐 문재인님이랑 안철수님이랑 이제 TV 토론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정책 관련해서 토론할 때는 당연히 저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수능을 없앨 거다. 혹은 수능을 자격화하겠다. 지금 영어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절대평가로 돌려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세 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한 명은 없앨 거라고 했고 한 명은 2번 본다고 했고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거의 똑같은 기준이 뭐냐면 수능은 좋지 않은 제도다. 요즘 시대에 수능같이 객관식으로만 보는 그런 시험은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은 아이들의 가능성과 아이들의 활동을 볼 거니까 학생부 종합을 늘릴 거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엄청나게 늘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 투표까지 갔었죠. 공청회까지 갔었죠. 결국에는 나왔던 말이 수능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하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된 거예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 그러니까 수능을 가장 공정하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수능이 30%였는데 전체 입시 비중에서 그 비중을 원래는 더 줄이려고 했었는데 나왔던 얘기가 그 비중을 줄이지 말자. 그 대신 결국에는 학생부 교과를 늘리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를 늘리려고 했더니 대학교에서 학생부를 못 믿는 거죠. 내신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조금씩만 넣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엔 100% 학생부였다면 이제는 20% 정도 학생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학생 내신이 서류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내신을 뭐 50% 넣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내신 70% 넣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내신 30% 넣고, 나머지 생특기라든가 나머지 활동들을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보면 교과 내신이 한 70, 80%. 그거는 학교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좀 다 달라요. 한양대 같이 수학을 높게 보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내신 점수에다가 2배를 주면서 가중치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선호하시는 학교를 보시고 입학할 때 그 내신 산출하는 방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긴 한데 일단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보시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은 어머니께서 많이 보시지만 결국에는 학생부가 간소화가 되었어요. 네, 들어오니. 자, 학생부가 간소화되기로 했죠. 뭐 다 빼고 다 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에서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면접을 많이 보긴 봤었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면접을 할 때 뭘 보냐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보고서를 쓴 거라든가 독서를 한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너가 제출한 거에 보면은 어떤 독서를 봤는데 독서한 거 이제 안 넣기로 했잖아요. 아니죠. 세부특기 사항에 독서가 들어있으니까. 과목마다 세부특기 사항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아이들이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 참 열심히 했다.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참여했고 수행평가 잘 받고 얘가 되게 상상하기 잘했다. 라는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 세부특기 사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야. 혹은 뭐
지수함수, 로감수를 2학년이니까 수원이니까 배웠어. 그럼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세부특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은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리포트를 쓰라고 시키는 과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가 그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사고 가이드 세부특기 사항이 잘 되어 있는 거랑 광명에 있는 혹은 전국 어디든 간에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세부특기 사항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자사고 아이들은 거의 과목마다의 개별적인 리포트를 쓰게 시켜요.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발표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에 대한 연구를 시키고 뭔가를 시키고 그래서 그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시켜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만큼보다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저 썼습니다라고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몰래 가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번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너 갖고 와라 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세부특기 사항에 엄청나게 잘 써줘요. 이 친구가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독서 활동도 했고 이런 논문도 썼고 이런 리포트를 썼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 학원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가 논문이에요. 아이들이 논문을 써요. 대학생처럼.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을 세부특기 사항에 녹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예전처럼 그 광대한 모든 학생부를 다 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특기 사항에 원래 했던 것들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활동을 사실은 해야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자, 숙제야, 리포트야, 혹은 그나마 좀 애성 있는 친구들이나 책 몇 개 읽어가지고 쓰는 걸 하는데 자, 리포트 쓰거나 논문 쓰거나 하면 거의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과학에 관심이 있어, 수학에 관심이 있어, 국어에 관심이 있어, 그 관심 있는 과목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과목이라도 조금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리학과든 뭐 자연계든 화학학과든 화학 쪽이든 수학 쪽이든 언어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아이가 이쪽으로 진로를 갈 거다 하고 한다면 그쪽에 대해서 좀 깊게 파서 그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 과목에 대한 세부특기 사항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할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만 말하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말할 수 있을 만큼 되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랑 말씀드리고요. 논술은 사실은 거의 되게 폐지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았죠. 왜냐면 대학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상위권 학교에만 논술 전형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중하위권 학교에는 논술이 거의 안 남아있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막판 뒤집기죠. 막판 뒤집기입니다. 왜냐면 논술은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진짜 흔히 말하는 이과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 문과 아이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말 수 없지만 이과 아이보다 좀 많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은 논술에 대한 대비를 은근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력이 있으면 3학년 1학기 때부터 논술을 공부를 하러 다니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오래 했던 친구들인데 내신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요. 수학은 꽤 잘하는, 수학이랑 과학을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대치동가 주말에 토요일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가서 논술 수업을 들으라고 시켰어요. 어정쩡하게 목동 가지고 말고 평촌 가지고 말고 광명에서 논술 수업 듣는다고 하면 진짜 화낼 거라 일주일에 딱 한 번 대치동 가서 논술 수업을 들어. 제대로 들어. 결국 그 친구는 논술로 대학 갔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서 5시간씩 6시간씩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술이 돼요. 근데 흔히 내신도 별로 안 좋고 수능도 별로 안 좋고 할 게 뭐 있지? 논술이나 할까? 하는 친구 중에서 논술을 잘 본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려면 하고 말란 말이에요. 근데 막판 뒤집기긴 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혹은 제가 이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랑 과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라면 논술도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합니다. 내신이 한 2점 혹은 3점대 되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3점대라는 말은 되게 애매한 친구예요. 그 정도면은 학생부로도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가기 힘들고
그 학교 그 성적이면은 수능 점수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판 뒤집기로 논술 전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뭐 수능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뒤쪽에 가서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몇 개 틀리면 어느 학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선생님 어머님들 모시고 제가 사실 이런 간담회를 할 때마다 사실 제일 부담을 가진 게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흔한 정보를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워낙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어머님들이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면 일반고등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학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나는 수능도 챙기고 내신도 챙기고 다 챙길 거야 라고 다 말합니다. 어떤 아이도 저는 내신만 챙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별로 많지 않아요. 수능도 챙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학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이렇게 바뀝니다. 잘 안 보이네. 수능은 최저만 맞춰야지, 내신 챙기고 수능은 최저만 맞춰야지 라면서 마음이 갈라져요. 왜냐면 수능은 최저만 맞춰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공부하는 과목이 훅 줄어들죠. 원래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 2과목 해야 되는 거니까 총 5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최저만 맞출 거야 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2과목 혹은 3과목밖에 안 남죠. 한 과목이라도 수능에서 딱 빼는 순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만 맞춰야지 라고 하는 게 사실 관명에서는 거의 현실적인 거예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재작년이죠. 고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고대 간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1학년 신입생 중에 재수생이 얼마쯤 되니? 라고 했더니 저한테 한 70%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신입생 중에 70%가 재수생이래요. 그럼 현역 30%가 있대요. 그럼 혹시 현역 애들 중에서 수능 쳐서 들어오는 친구가 있니? 정치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니? 한 명 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현역 아이들이 수능으로 좋은 학교로 가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는 수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저랑 아신 지 4, 5년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근래 들어서 한두 번 많이 배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공부했던 실력들이 수능날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위권 아이들은 관명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어디를 목표로 한지 달라지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내신 관리 잘하고 그걸로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면 전교에서 한 10등? 너무 힘든 이야기죠. 전교에서 한 20등 정도가 되면은 내신이 한 1등급 후반대 혹은 2등급 초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쉽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수치화된 거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광희고등학교 전교 한 8등, 9등짜리가 내신이 한 1.7, 1.8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로 보시면 되는데 진성고라든가 강북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과목마다 잘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서화고등학교, 광희고, 충영고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수학만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과학만 잘하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대부분 상위권은 골고루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 내신을 한 1.5반대까지 맞출 수 있는 거는 한 전교 한 15등 정도까지 얘기고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신이 한 2점대 정도까지만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목표라는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이 한 3점대, 4점대가 가게 되면은 조금
목표가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일단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되고,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하죠. 9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흔히 말하는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에서 수학 1등급이 한 명도 없대요. 광명북고에서. 그것도 광명북고에서. 뭐 충영 학교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충영고 광희고도 아니고 그것도 광명북고에서 전교에서 수학 1등급이 한 명도 없대요. 왜 없을까라고 곰곰이 봤더니 이유가 딱 두세 가지들이 있죠. 1등급 맞을 수 있을 만큼 잘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좋을 거야. 그럼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플러스 최저를 맞췄겠지. 그럼 최저를 과연 그 친구들이 수학을 맞췄을까? 아니었겠죠. 수학을 최저 맞추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최저를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탐구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연적으로 수학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 내신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등급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1등 맞는 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등급이고 2등급입니다 말씀드리지만 2등급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2등급이면 상위 11%가 돼야 돼요. 상위 11%면 300명이라고 친다면 점수가 그죠? 7%면 30명이니까. 그래서 거의 한 3, 4, 15, 30등 전교 한 30등 정도가 돼야지만 2등급 컷에 들어간다는 뜻이니. 그럼 어머님들 고등학교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교 10등, 20등이 쉬웠나? 안 쉽죠. 내신 2등급 맞는 게 2등급 못 맞으면 안 된대 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사실 2등급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에서는 내신 등급을 좀 땡겨줘야 되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과목에서는 내신 등급을 좀 뺏기더라도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과 좀 부족한 과목에서 그런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고, 결국에는 상위권 친구들은 중학교 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지금 어머님들, 여기 있는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어떻게 만들 건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고, 중위권 친구들은 수능은 처음부터 최저를 맞추는 걸로 가는데, 최저가 대부분이 2합 6, 2합 7 정도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간 레벨의 학교죠. 인하대, 아주대 그 정도 레벨이 2합 6, 2합 7 정도가 최저입니다. 그럼 2합 6이라고 하면은 수능에서 4과목 중에서 2과목 내신의 합이 6등급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3 찍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두 과목을 3등급만 찍으면 돼. 그런데 사실 그게 안 쉬워요. 은근히 현역 아이들 수능 성적표 맞췄을 때 최저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고대 붙었어. 실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예요. 고대를 학생부로 수시로 고대를 붙었어요. 이제 걔는 최저만 맞으면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최저에서 어우러져서 고대에서 떨어진 경우도 많이 봤어요. 참고로 고대가 최저가 되게 빡셉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대가 4합 7이었어요. 4합 7이면 2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합 8 되는 거니까. 근데 올해 3합 7로 조금 내려왔어요. 작년에 너무 과하다고 너무 많은 게 많아가지고 3합 7로 떨어졌는데, 은근히 중위권 대학에서 최저가 지나치게 센 학교가 있습니다. 최저가 지나치게 센 학교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내신 한 2.3쯤 돼야지만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최저가 엄청나게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게 아까 잠깐 제가 인하대와 말씀드렸지만 아주대라든가 그런 학교 중에서, 혹은 몇몇 학교 중에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2합 5 2합 5도 되게 센 겁니다. 2합 5 정도로 이제 최저를 맞춰주게 되면은 그 학교는 내신 등급이 안 나와도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 있는 학교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안 나와도, 야, 너가 2과목을 맞출 수 있겠어?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 진짜 전략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등급마다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어머님들 한눈에 보기 쉽게끔 해주려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1등급 초반 중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레벨 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게 되면, 참 힘이 돼서 잘 안 보이시면 종이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넣어있죠.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고려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사실 거의 의대라든가 그쪽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아직 보시겠지만 경희대학교가 1.3등급에서 아이들이 많이 쓴다는 말은 이거는 의학계열입니다.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대부분 1.7 정도면, 사실 1.7 정도면은 성대, 중앙대 다 붙습니다. 은근히 낮습니다. 은근히 할만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이고등학교 내신 1.7였던 친구, 그 친구는 작년에 중앙대학교 붙었고요. 당연히 경희대 붙었고요. 건대 붙었고요. 교대 붙었고요. 다 붙었어요. 그 친구는 교대 가고 싶어서 교대 갔죠. 저랑 엄청 싸웠는데, 중대 가야지라고 싸웠는데, 그 친구가 1.78? 거의 1.8대 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교과 종합 정도면은 충분히 탑5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한 중경이시 정도의 레벨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서성한 정도까지 하려면 한 1.5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신 등급이면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1등급 후반대랑 2등급 초반대인 중반대 나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들도 충분히 고대, 중대 다 갑니다. 2.3인 친구가 경희대를 갔어요. 교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야기요. 작년 소하고 저하고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2.3 등급을 찍고 경희대를 갔어요. 물론 그 친구는 최저를 맞췄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머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일 민망한 게 뭐냐면, 야, 결국은 네 입에서 나온 얘기는 2점대 맞아라, 2점대 못 맞으면 답 없다는 말 아니냐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점대 못 맞는 친구들이 더 많고,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흘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희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중간고사 끝나면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1대1 면담 다 할 거고, 여름방학 때쯤 되면 제가 그 친구들 수시 6개 쓰는 거 제가 다 관여를 다 합니다. 어디 있었거니 다 물어볼 거고, 그 친구들이 뭐 단대 컨설팅을 받고 온다고 하면은 그 자료까지 다 가져와서 제가 어디 있으면 좋을까 제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제가 좀 잘 짜는 편이에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재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재수할 때 당연히 저희랑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저랑 엄청 공부를 오래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신도 안 좋고 현역 때 수능도 망치고,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결정했던 건 재수해. 기도 무조건 재수해. 너는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넌 상고장에 들어가서 재수를 해. 머리 밀고 들어갔어요. 머리 밀고 들어가서 그 친구가 한 2달에 한 번씩 휴가 나올 때마다 절 찾아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한테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심적인 안정을 찾는 거죠. 와서 맛있는 거 더 먹으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어, 다 다독여주고 해서 그 친구 결국엔 수능에서 대박이 나요. 수능에서 대박이 나는데 되게 애매하게 대박이 나요. 완전 대박이 나면은 뒤도 안 보고 넌 연구대야 라고 하겠는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건 좋은 점수인데 다운될 수도 없고. 근데 그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논술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친 그 이틀 뒤에 성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논술 보러 갈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저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지마. 너 이 점수면 성대 갈 수 있어. 근데 논술에서 붙어버리면 어떡할래? 가지마. 걔가 너무 불안한 거죠. 저 논술 잘할 수 있는데 성대 논술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서 붙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너 잘만 하면 연구대까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마. 제가 그 친구한테 무조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는 정시로 써서 고대를 갔죠. 그런 선택은 사실 아이들이랑 어머님들이랑 잘 하기가 힘듭니다. 저 또한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하고 많이 물어보고 갈 수 있을까? 어머님들도 사실은 인터넷에 사실은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그런 흔히 말하는 검색기가 돌아다닙니다. 흔히 종로학원이라든가 이투수라든가 그런 메이저급 학원에서 그 성적에 맞는 합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엑셀 파일들이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들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돌려보고, 뒤에 말씀드리게 될 프로그램 돌려보고, 지상사 프로그램 돌려보고, 주변 분위기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이 정도면 연구대 갈 수 있을까? 서성한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좀 더 잘 알겠죠. 보시면 뭐 이제 2등급 대, 3등급 대는 어디 갈 수 있을까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료들은 조금 그렇게까지 정확한 자료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부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내신 등급이라는 게 거의 파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학교가 어려운 학교들 있죠. 흔히 말하는 자사고든 비평준사이고든 그런 학교 애들은 내신이 4등급 5등급인데도 한양대, 성대 막 들어갑니다. 왜냐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입결에 대한 평균을 다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균들은 사실 한 70% 정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아니에요. 커트라인 점수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들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합격자의 하위 70% 정도의 점수를 저한테 공개합니다. 저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정보에다가 공개를 하죠. 흔히 말 70% 합격자 커트라인을 주거나 흔히 50% 커트라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가 이 정도 레벨이야 라는 뜻인 거지 커트라인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을 모시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완벽한 레벨이야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정도 라인이야 라는 거를 잡아드리고 싶었던 거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는 진짜 내가 더 정확한 라인 잡았고 더 정확하게 그걸 잡겠지. 지금은 고1, 고2 어머님들은 이 정도 라인입니다. 이 정도 라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신 4등급, 5등급 이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조금 전략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전문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뭐 지방에 있는 이제 중점 거점 국립대학교를 가는 게 더 효과적일까? 혹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겠죠. 혹은 전문적인 거를 좀 배울까? 등등등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 내신 한 4등급 정도 되면은 흔히 말하는 경기도권에 있는 데를 보시면 되죠. 성결대, 안양에 있죠. 신안대, 의정부에 있나 그럴 거예요. 양준과 의정부에 있나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원대 이런데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머님들께서 한 천안권에 있는 학교를 생각을 하신다면 한 4등급대 정도까지는 4등급 중반 혹은 한 5등급 초반까지는 경기도 후반에 경기도 좀 멀리 있더라도 그 정도 학교는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용인대학교도 제가 아는 아이는 4등급 후반대인데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학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숙제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랑 해서 아이들 일단 의향을 물어보는 건 좋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고 혹은 목표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에서 이번에 입학할 때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시고 많이 검색해 보시고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준비했다 저렇게 준비했다 등등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겠지만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죠.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그러시죠. 이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한테 넘겨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넘겨두지 마시고 어머님들 혹은 부모님들께서도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의대 같은 거죠. 의대도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이건 정시입니다. 정시. 뭐 치대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틀리면 갈 수 있다. 이게 이 말입니다. 7개 틀리면 치대를 갈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7개 틀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대를 목표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의대를 목표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 3, 4개 안쪽으로 틀리기 때문에 은근히 서울 쪽에서 의대 중에서 제일 낮은 학교가 5개 틀려도 갈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대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의대를 보시고, 제가 다음 걸 많이 말씀드리려고 이제 문과, 이과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시 비중이 이제 거의 한 40~50%에 거의 육박합니다. 사실 정시는 수도권 학교에서 비율이 높고요. 지방 학교로 가면 갈수록 정시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연 몇 개 틀리면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원래는 정시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라든가 100분이라든가 그런 걸로 입결을 따지는 게 맞는데, 표준점수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혹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안 오죠. 표준점수 500점이면 갈 수 있어. 500점이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고민하는 얘기고,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뭘 보시냐면은 이게 문과입니다. 문과 보면 성대가 12개.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아이는 과연 수능 쳤을 때 몇 개 틀릴 수 있을까? 이건 영어 뺀 겁니다. 참고로 영어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빼고 국어, 수학, 탐구 3과목에서, 자, 국어 한 5개 정도 틀렸다고 치고, 수학도 한 5개 정도 틀렸다고 칩시다. 수학 5개 틀리면 80점이죠. 한 2등급 꼴찌, 고 3등급 정도 언더, 그러니까 한 80점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은 점수라는 압니다. 알지만 그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럼 국어 5개 틀렸고 수학 5개 틀렸다고 치면, 탐구에서 한 4개 정도 틀렸다고 치면 어디 갑니까? 14개 틀렸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이렇게 보면은 경희대, 뭐 혹은 중앙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중앙대, 경희대 내신으로 가려면 몇 등급 나와야 되죠? 단 1.7, 1.8 나와야 되죠. 내신 1.8이 쉬울까? 수능 14개 틀린 게 쉬울까?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마다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탐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죠. 국어랑 수학을 잘못한다 싶으면 탐구만 파셔도 됩니다. 탐구는 이게 지금 문과 기준이니까, 문과 기준으로 탐구는 그나마 조금 암기 위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할만하죠. 반대로 말하면 힘들 수 있긴 있지만, 수학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문과를 좀 문과적으로 사탐을 막 판다고 치면, 사탐에서 한 3, 4개 정도 틀어준다고 치면 엄청 여유가 생기죠. 제가 지금 여기서 거의 외래까지밖에 안 적었지만, 제가 다음 싫진 않았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도권의 꽤 좋은 학교들은 거의 한 20개 정도 틀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되게 안전한 학교 말고, 아까 봤던 경기대, 뭐 인하대, 뭐 아주대, 그 정도 라인도 사실은 충분히 17개, 18개 틀려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수능 되게 못 봅니다.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의아하지 않으세요? 전국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과목 다 맞는 수능 만점자가 3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어. 문과이과 다 합쳐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안 많습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가 국어까지 잘하는 친구가 거의 없고요. 국어 잘하는 친구는 수학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이라는 과정을 절대 아이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능을 왜 안 보려고 할까요? 그만큼 공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걸 공부를 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 시간에 내가 내신 대비를 하지 왜 그거까지 다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편하게 소아고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 소아고등학교에서 내신 만점 맞으려고 공부를 한 친구들, 소아고등학교에서 수학 한 2등급 맞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충분히 80점 중후반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면. 어차피 킬러는 못 푸는 거고, 제일 어려운 문제 3, 4개 버린다고 치면 충분히 80점 초반 혹은 70점 후반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수학만 일단 위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아이들한테 너가 수학을 안 버렸을 때 네가 가질 수 있는 수능 점수는 70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점이면 거의 3등급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이의 성실성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되게 낮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괜히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50점, 60점대가 나오고 실제로 대부분 친구들이 50점, 60점대가 많습니다. 수능에서. 그런데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하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한다면 충분히 70점, 80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국어에서 서포트가 좀 된다면 충분히 정시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에서 수능을 버리고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사실은 너무 아쉬워요. 다시 작년에 아까 경희대에 갔던 그 친구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 친구가 9월달에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2개 틀렸어요. 9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수능 보자. 끝까지 수능 보자. 버리지 마라. 넌 수학 연도면 충분하다. 끝까지 수능 봐.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는 수능을 버리고 그냥 내신으로만 갔죠. 경희대를 가서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와 신난다. 근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오더니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넌 하지마. 왜요? 너는 또 힘들어지면 또 수능 공부 안 할 거잖아. 너는 그냥 경희대 만족하고 다니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희대라는 학교가 되게 애매한 학교예요. 상위권한테는 되게 부족한 학교고 중상위권한테는 꿈같은 학교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희대가 그렇게 낮아졌나 싶은데 생각보다 경희대 학교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왜냐면 경희대 학교는 원래 자연계열보다는 문과계열이 조금 더 강한 학교였기 때문에 요즘에 분위기상 서강대학교도 많이 내려갔죠. 문과가 좀 더 센 학교였기 때문에 성대라든가 한양대학교가 많이 올라간 대신 그럼 원래 정통적으로 문과가 강한 학교들은 좀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수학도 사실은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그죠? 선택에서 그 방법이 선택에서 문과들이 보는 확통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과 갈 건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탑10에 드는 학교로 갈 게 아니면 탑10에 드는 학교로 갈 게 아니면 그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하시면 돼요. 확통을 선택하는 순간 미적분 선택하는 것보다 공부량이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미적분 공부하는 거 양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가 진짜 그냥 때려 말려요. 얘는 미적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미적분을 보겠대. 너 왜 미적분 보려고 하니? 저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네가 건축학과 가고 싶은 게 한양대 건축학과야? 아니요. 그러면 확통을 하고 건축학과에 가. 왜 미적분에 자꾸 욕심을 내는 거야? 근데 끝까지 미적분을 보겠대. 자기는 공대니까. 그렇게 치면 진짜 수능 40분 난 겁니다. 그 차라리 확통 공부를 하고 그 남는 시간으로 수원 수투 공부라든가 국어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시간 배분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재수생들이 수능을 잘 보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1년 더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죠.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은근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너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니? 라고 물어보면 하루에 진짜 많아야 4시간도 안 돼요. 학교 수업을 듣던가 학원 수업을 듣던가 듣는 위주로만 공부를 하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많아야 4시간이죠. 그런데 그 학교 수업 듣는 거, 학원 수업 듣는 것도 다 포함을 한다고 쳐도 학교 수업 듣고 학원 수업 듣고 다 포함을 한다고 쳐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한 시간이 7시간만 돼도 걔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생각보다. 방학 때 아이들한테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한번 해봐. 제가 플래너 줍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머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완자 방학 때 여기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뜻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수업 듣고 와서 공부하고 가. 밥도 나가서 먹지 말고 도시락 시켜줄 테니까 도시락 먹고 공부해. 애들이 못합니다.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애들 앉아있는 거 잘 못합니다. 3시간, 2시간 애들 못 앉아있습니다. 3시간 앉아있는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방학 때 한번 어머님들 아이한테 그 타이머 한번 선물해주고 한번 찍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6시간 공부 애들 안 합니다. 진짜 독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합니다. 10시간, 진짜 밥 먹는 시간, 1시간 왔다 갔다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공부 1시간만 10시간만 나오면 걔는 전교권 갑니다. 전교권이 뭡니까? 그 전교 탑 갑니다. 그 친구들은. 생각보다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 되게 적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겁니다. 저는 어머님들이랑 한번 진짜 푸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학원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 학원입니다. 수업 시간 되게 긴 학원입니다. 방학 때도 수업 되게 길게 하죠. 학기 때도 수업 길게 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 굳이 다른 학원도 비교해야 하지만 대부분 고등부 학원들은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이 정규 수업이고 나머지는 뭐 자기 주도라든가 수업이 없거나. 그래서 저희는 정규 수업 시간만 평상시에 정규 수업 시간만 9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첨삭 수업을 조교한테 맡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학원들은 정규 수업, 개념 잡아주는 수업은 선생님이 하시고 첨삭은 첨삭실을 보내서 조교한테 첨삭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학원비 다 받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교한테 첨삭시키는 학원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까지 조교 첨삭 다 하고 그래도 부족한 친구는 당연히 조교한테도 받고 나머지 시킨 게 맞긴 맞지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의 수업 시간이 꽤 깁니다. 근데 그것만큼 애들이 공부를 할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들이랑 맨날 회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들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 제가 애들한테 웃으면서 말해요. 이번에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교재책, 내신 대비 책이 한 500제, 600제 정도 됩니다. 제가 7, 8년 전에 내신 대비 책 만들 때 학원 내신 대비 책 읽기 1200제였어요. 7, 8년 전에. 7년, 8년 전에.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고등학생 내신 대비 사주하죠. 일주일에 3번 오죠. 올 때마다 100문제씩 숙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300문제가 끝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300문제면 4주면 1200점에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1200점 줬더니 애들이 내신 대비 책이 안 끝납니다. 내신 대비 책은 빨리 끝내고 마지막 1, 2주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책만 풀고 있어요. 어떡하지? 다음번 내신 대비 할 때 책 문제를 줄였어요. 그렇게 줄이다가 지금 600점까지 갔어요. 그래도 대부분 친구들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그 600점을 붙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문제 푸는 양이 적어요. 진짜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문제 푸는 양이 적게 많이 만들어주려고 이런저런 짓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은 어머님들이랑 제가 짜고 애들을 좀 이르기도 할 거고 그 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건 자연계 기준으로 보시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은근히 정시도 사실은 생각보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머님들 모셨을 때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애들 목표 잡아주기. 자, 여기에서 저희 학원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입시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가맹을 맺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아무나 못 쓰는 프로그램이고 광명에서는 지금 저희 학원만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전 아이디 애들 한 명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처음 쓸 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머님한테 이 돈을 받을까? 말까? 됐어. 안 받아. 애들 공부만 하면 돼. 저는 분명히 작년에 어머님들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쓰십시오. 근데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어머님들한테 이거 교육을 시킬 겁니다. 자,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핸드폰 어플도 있고요. PC로도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어머님들한테 저희 운영팀에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이디가 문자로 가게 될 거고 그 문자를 받고 어머님들께서 오늘 숙제로
이번 어린이날 꼈을 때 혹은 5월 중순까지 이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모든 아이들을 다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숙제 안 하면은 숙제하라고 문자 보낼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컴퓨터를 잠깐 볼 거니까 잠깐 보시죠.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귀엽죠? 저 애입니다. 3살입니다. 언제 키우죠? 자, 여기 입시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하피 몇 번, 하피 땡땡해서 문자가 갈 거고요. 지금은 그걸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십시오. 하피 300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님들 교육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제 아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들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요 입력칸입니다. 입력칸. 입력칸에서 아이들의 지금 상황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애들한테 내가 몇 번 얘기하면서 이걸 해라고 하면은 저한테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교과 성적은 애들 내신 점수를 적는 겁니다. 이게 상세 사역이 있고 간편 입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간편보다는 상세가 더 낫겠죠. 간편은 애 등급이 대충 몇 등급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썩 좋지 않은 거고 너무 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1학년이면 이제 곧 시험을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될 거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학생부가 1년치나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학기별로 나옵니다. 참고로.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한 학기별로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학기인데 입력에다가 과목을 넣습니다. 국어 과목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어다, 뭐 화작이다, 문학이다 이런 데 정해서 이거는 점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예를 들어서 83점, 85점이었다. 기말고사 할 때 뭐 87점이었다. 그런데 이 국어가 뭐 4단이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학생부를 떼면 다 있는 표현들입니다. 사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이들 여기서 얘가 2등급이네 3등급이네만 보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보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급을 하시고 이제 과목 추가 이렇게 해서 수학이나 뭐 이제 영어라든가 그런 과목들을 하나씩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어머님께서 나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이걸 다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 등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일단 좀 이따가 어머님들께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저는 일단 간편 사용으로 한번 일단은 제 점수를 일단 입력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력에서 비교과 수준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서류, 면접, 논술 특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업체랑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적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사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은 사실 대치동에서 진짜 이거 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제 회장님이 선생님이 애들 컨설팅을 되게 비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1시간 미팅에 뭐 1, 200만 원은 수준 없는, 근데 그 분이 컨설팅을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 이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오류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많이 부드러워졌고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시중에 이렇게 학생부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입시 내비게이션도 있고 학종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못 쓰십니다. 학원에서 가명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거의 접근이 안 됩니다. 개별 유료화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학원에 다녀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은 정보를 적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두 번 적으시면 됩니다.
자, 희망 진로는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다. 근데 원서 쓸 때는 정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사실은 노란색 표시로 이 친구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진로 일관성이 있었니 없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대충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 의무활동이 한 적이 있니 없니 그래서 한 적이 없다, 뭐 한 번 없다, 학교 반정을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적으신 겁니다. 이거가 학생부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도 사실 이때 문의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거 빠진 건데 다 입력한 게 맞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왕이면 써서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써봅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썩 내키지 않지만, 이거는 정보는 관련 활동을 몇 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보 관련해서 몇 개 활동을 했는지, 현재 2개 했는데, 이거는 목표일 수도 있죠. 아이들한테 목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3학년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더 좋은 겁니다. 이거의 결론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목표를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해야 될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라는 그 목표를 제시하려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개지만, 4개네. 활동별 1개, 일주 이하에 1개씩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애매할 때는 좀 대충 적으셔도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안 적으셔도 되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동아리 활동에 몇 개 했는지, 봉사활동도 얼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적고, 이거는 그냥 OX 퀴즈 같은 거죠. 교과 성적이 좋은 편인지,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지, 주요 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그런 등등등등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좀 많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체크를 하셔서 저장을 하시고요. 면접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거의 안 좋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현재가 8등급인데 제가 아까 앞에 흰색은 거의 안 적고 노란색을 많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수시 판단했을 때는 얘가 3등급 이 정도 하면은 3등급 정도가 된 거다라고 본다는 뜻이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데 얘가 지금 그걸 워낙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얘가 뭐 했으면 이 정도면 내신 수시 판단이 이 정도는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면접도 사실은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주 이하에 한 번씩 했냐, 태도는 좋은 편이다, 얼굴 인상도 밝은 편이고, 인성도 좋은 편이고, 눈 맞춤도 잘하는 편. 엄청 디테일하죠. 진짜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편이다. 관련 교과 성적도 좋은 편이다. 6년 동안 독서력은 인문사회 쪽으로는 이만큼 읽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역량이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래서 생기활동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표현도 질문 의도를 잘 한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친구의 면접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 듣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과 수준을 정리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면접은 한 4등 정도의 레벨이 된 친구다, 서류는 이 정도 된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도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성적표가 나왔죠.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죠. 그거 아이들한테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2학년에 이번에 2023년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으면,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성적표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혹은 조금 어설프시면 원점수, 얘는 원점수만 적으셔도 되는 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어가 88점이면 표준점수가 얼마인지 100분이 얼마인지가 다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은 얘가 예를 들어서 76점을 맞았고, 영어는 2등급이었고 원점수니까
85점 맞았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얘가 이과였다면 물리랑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물리 점수가 뭐 43점이었고 화학 점수가 45점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사는 뭐 이제 35점이었어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적어놓게 되면은 이 친구의 정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까지는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입력에 모의고사 O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모의고사 OMR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몇 점이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번 수학시험을 봤는데, 자, 수학시험을 3월 5살 봤는데 1번은 알고 풀었니? Yes, No. 1번은 알고 풀어서 맞았어.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1번은 알고 맞았어. 2번도 알고 맞았어. 그런데 10번은 몰랐는데 맞았어. 이렇게. 혹은 12번은 알았는데 틀렸어.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진지하게 속이지 말고 네가 아이들이 저한테 맨날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수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21번은 뭐 얘가 틀렸는지, 뭐 얘가 틀렸는지, 30번은 틀렸는지 얘가 몰라서 틀렸는지, 얘는 몰라서 틀린 거죠. 둘 다 얘는 몰라서 틀렸다, 얘는 몰랐지만 맞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하나당 보셨지만 시험 하나당 에서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모의고사에 국어, 영어, 뭐 수학, 얘는 국영수만 내가 방금 수학했으니까 국어, 영어만 남았죠. 국영수 세 과목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에 교과 성적 어머님들 하시는 거고, 비교과도 어머님들 하셔도 되고, 학생부 떼오시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점수 생기활동은 사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적으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적으면 좋겠지만 이 입력을 다 하시게 되면 분석칸에 이렇게 얘가 국어 같은 과목은 국어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이거 하나만 입력한 겁니다.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거는 다 똑같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매 학기 하시게 되면은 국어 과목에 대한 등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죠. 얘가 처음에는 3등급 했는데 1등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국어, 뭐 수학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어, 수학은 국어랑 수학을 합한 등급입니다. 국어랑 수학을 합쳐서 2.5등급이었어. 이렇게 정교과를 누르게 되면은 정교과를 다한 총평 등급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정교과로 하면은 2등급대가 나오게 되고, 국영수사로 하면은 2등급대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얘는 국영수과로 하면은 2.25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마다의 조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입력했으니까 이 분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또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이 이번에 뭐 21년도에는 몇 등급했다가 몇 등급했다,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천천히 적어보시면 될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는 이제 교과라든가 비교과 수준은 천천히 챙기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은 이번 2학년 때부터만 챙기셔도 됩니다. 1학년 모의고사까지 하시면은 좋긴 좋겠지만 1학년 모의고사는 좀 그렇게까지 운동성이 없다고 친다면 2학년 때부터 천천히 누적을 해서 해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친구들에 대한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분석을 하고 OMR 같은 것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입력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시험을 여기 아까 했었죠. 수학에 입력했던 걸 봤더니 여기 보면은 알고 맞은 문제가 75점이었다. 찍어서 맞은 게 6점이었다. 이렇게. 실수가 7점이었고 몰라서 틀린 게 12점이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성적 분석표를 보게 되면 이게 했던 거죠. 아니죠. 그래서 2학년의 전체 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수학 점수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가 맞았니 틀렸니 알고 맞았는지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즐겨 쓰는 요 탭이 입시 알파고라는 요걸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에 대한 AI가 이 성적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이제 유리한 전형이 뭔지.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는 3그룹을 쓸 수 있다. 종합으로는 3.5그룹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말한 그룹이 어디 있냐면 밑에 보시면 1그룹이 이런 학교, 2그룹은 이런 학교, 3그룹은 이런 학교라고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과로는 이 정도 그룹이 적당하다. 종합으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그 그룹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그룹을 보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언제인지를 얘가 지금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이제 전형별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입력해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의 정시와 수시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년제학교,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까지 하고 상세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기계에 관련된 학교를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기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수능 최저가 어떤 일단 다 퉁쳐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우리 아이가 수시니까 내신이 2.3등급이었고 이제 수능 칠 때 이제 모의고사 쓸 때 서류가 3등급이었고 면접이 4등급이었고 이 정도의 레벨이었는데 이 정도 레벨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기계의학 쪽으로 이제 간호사 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게 된다면 얘가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로는 어떨까라고 하면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점수대였다면 이 점수대로 학생부 교과로 본다면 워낙 많은 학교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됐죠? 자, 금방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단 나왔죠. 여기 보면은 가천대학교는 교과는 좋았지만 면접이 좋지 않아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건국대학교는 내신도 안 좋고 서류도 안 좋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마다의 합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 상태였는데 만약에 내가 면접을 조금 공부를 해서 면접 상태를 한 2등급으로 올려주고 내신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만약에 내가 2.1 정도까지 올렸다고 친다면 서류도 지금 3등급에서 조금 더 좋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요걸 조정했다고 치고 이거를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된 상태에서의 합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너가 지금 이런데 너가 여기서 이런 노력을 좀 더 한다면 여기서 내신 등급이 이만큼만 올라준다면 아까 전에는 불합격이었던 학교가 합격으로 바뀌거나 이제 뭐 무료로 바뀌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점수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와이파이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얘가 안 됐는데 합격으로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한테 많이 권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학교 든 아니면 뭐 이제 좀 그때는 건대 한번 내신 2.1을 건대 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건대를 눌러보시면 건대 기계공학과는 이 정도면 안 되는 점수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검색으로 기계랑 관련된 걸 검색했기 때문에 건국대 기계공학부는 이 정도면 안 됐다. 작년 경쟁률이 21대 1이었는데 19명을 뽑는 21대 1이었는데 이 점수면은 교과도 안 되고 서류도 안 되는 거였어. 요강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 여기 보면은 이 건국대학교 요강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24년도 요강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요.
좀 있으면 24년 업데이트가 되겠죠. 지금 이제 이게 23년 업데이트 그 정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이 친구는 이 과정은 지금 학생부 70에 서류 30이었던 학생부 교과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30%가 들어갔죠. 이 서류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학생 교과 발달 상황만 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가 흔히 말하는 세특만 반영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전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학생부 교과로는 2.1로 해도 건대가 좀 힘들 수 있다. 왜냐면 기형과학과는 되게 센 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면 대학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해서 전형별로 보시지 마시고 대학별로 해서 얘도 똑같이 학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과 선택하게 되지 않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하지 않고 조금 줄여볼까요? 서울권만 한번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내신을 2.1 정도까지 올렸다고 치고 아까 서류도 조금 올려서 이 감안된 걸로 이제 얘가 이과 계열로 본다면 대학을 골라볼까? 대학은 건국대학교였다면 어땠을까? 건국대였다면 얘가 논술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자기 추천 제조는 자기 추천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추천이 이렇게 수학과는 교과로는 어떻고 이 학교로 가려면 서류가 좀 더 좋아야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불합격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과마다 정도 아까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보죠. 사실은 이게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횟수가 25회 나와 있는데 다 쓰시면 제가 이분한테 쪼르면 다시 리셋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많이 눌러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진짜 뭐 이러시면 안 되긴 하지만 어머니들 주변 지인 아이들 다 눌러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정시도 이제 대학별로 얘가 이 점수대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다면 아까 이 점수대였다면 제가 인용해 놓은 건데 국어가 이 점수대였다고 친다면 얘가 보시면 좀 제가 높게 잡아놨어요. 이번에 여기서 아까 제가 입력했던 거죠. 입력해서 모의고사 입력했던 점수에서 국어 수학 그 점수가 2등급대였는데 2등급대였다면은 이 친구는 이과 계열로 갔을 때 이제 학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했던 보던 건국대 볼까요? 건국대를 본다면 합격이 나오죠. 이 친구는 내신보다는 수능으로 가면은 건대는 갈 수 있어. 엄청 여유 있는 점수대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건대보다 좀 더 좋은 경희대를 한번 넣어볼까? 경희대를 봤더니 경희대학교도 여유 있네. 야 너가 수능에서 연도만 찍은 다음에 경희대는 그냥 그러면은 진짜 중앙대까지도 한번 볼까 해서 이렇게 중앙대학교를 보아도 이렇게 합격이 나온다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 너가 이번 모의고사 점수였으면 이 학교로 갈 수 있어. 이 점수대였으면 이만큼 갈 수 있어. 라고 보여주게 되거나 혹은 네가 이번에 국어와 실수를 안 했다면 수학에서 실수를 안 했다면 아까 제가 입력하기에 76점 찍었던 것 같은데 실수를 안 했다면 네가 만약에 80점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학교 합불이 이만큼 달라질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다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한테 공부해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들을 조금 누적시켜 놓으시고 아이들도 제가 이번 시험 끝나면 제가 조금 마무리한 작업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은 어머님들이랑 아이랑 핸드폰으로 쉽게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완해야 될지 뭘 챙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어머님들 모셔놓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머님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옆집에 누구가 뭐 무슨 학교 몇 등급이었는데 어떤 학교를 갔다더라, 어떤 학교를 갔다더라. 그런 학교 혹은 제가 애들한테 제일 듣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아는 어떤 형이 뭐 4등급이었는데 어디 갔대, 어디 갔대. 그런 거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좀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다 잊어봐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좀 안정적인 과정을 본다면, 너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인데, 건대인데, 그 건대에서 이과를 가려면 너가 내신 인정도가 돼야 돼. 네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이만큼이면 뭐 경기대학교인데, 야주대학교인데, 혹은 네가 뭐 이제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혹은 교대를 가고 싶은데 등등등 좀 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이렇게 조금 정확한 매뉴얼을 잡아주시는 게, 그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좀 지치거나 조금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 올리면 내가 뭐 과목마다 몇 점씩만 올렸더니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만큼 달라졌잖아. 야, 좀만 더 힘내볼까? 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이 저거였어요. 내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 2점수인데, 야, 한 달 뒤 모의고사 때 딱 2점수 맞아보자. 그래서 되게 실전 가능한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되게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잡기보다는 조금 저는 성취감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성취할 수 있는 미션을 주고, 미션을 성공을 했더니, 야, 너가 되게 열심히 했더니 달성하지 않았니? 사실 제가 아까 이번 시험 끝나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좀 했지만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시험 끝나면 조금 웬만한 친구들, 좀 특이한 케이스 혹은 웬만한 대부분 친구들은 제가 1대1로 불러가지고 이번 시험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라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 어머님들이랑 부모님들이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 시험이 어땠던 것 같니? 솔직히 말해봐. 너가 이런 점은 참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점은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너가 조금 이런 단점이 보였고, 이런 거 되게 좋았어 라고 하면 아이들도 사실 나도 이번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실수했던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 혹은 시간 배분을 잘못했던 것 같아, 뭐 너무 수학 공부만 하다가 과학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대한, 그럼 그 다음 시험 공부 대비할 때는 그냥 바꿔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도 부모님들한테 그런 솔직한 얘기를 다 안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자기 공부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 방어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사실 좀 집중을 잘못했어,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유튜브 보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사실 없겠죠. 그럼 엄마는 또 싸움 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삼자지만, 저희 좋은 학원 담당 선생님께서 해서 삼자지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까지 털어놓으면서, 야, 그럼 네가 만약에 밤늦게 유튜브를 봤던 이유가 뭐니? 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기는 너무 많이 불안했고, 앉아있으니까 공부하기 싫었고,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게 핸드폰 보이니까 유튜브를 봤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뺏는 게 아니고 너가 스스로 엄마한테, 엄마 나 밤에 공부할 거니까 핸드폰 여기 둘게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뺏는 게 아니고 탁자에 놓고 방에 들어가 라고만 해도 아이 스스로 놓고 간 거고, 엄마는 그걸 뺏은 게 아니니까 서로 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머님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제시할 수 있겠죠. 시험 기간이니까 뺏는 거 아니야. 뺏는 거 아니고 네가 얼마든지 쉬는 시간에 나와서 봐도 돼. 근데 네가 핸드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변도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등등등 그렇게 좋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 입시 내비게이션은 아이들 동기를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고등학교 3학년 입결이랑은 조금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두세 개를 동시에 돌려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가이드 잡는 용어로는 사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머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다, 직접적인 동기를 줄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적당히 잡아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정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검색하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처음 비밀번호는 다 영영 입력입니다. 영영 입력이고,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고요. 참고로 비밀번호를 암만 바꿔도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봐야 제가 내 친구들을 조금 맞춤으로 관리하거나 조언을 해주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 또한 필라테가 들어가서 얘가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사실 제가 내신 같은 거라든가 모의고사 점수는 제가 다 취합을 해서 갖고는 있지만, 제가 일일이 이런 프로그램의 점수를 담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구술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깨워야 법이라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요즘 그 데이터 시대에 그죠,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고등학교 2학년 광의고랑 충영고 시험이 있었죠. 사실은 오늘 고등학교 2학년 광의고등학교 시험은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너무 어렵게 나왔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한 6번 풀면 100점 나왔습니다. 충영고, 광의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교과서만 한 5번 돌리면 100점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기 싫어가지고 애들한테 교과서는 네가 풀어 라고 하면서 저는 더 다음 문제를 주고 했는데, 진짜 점수를 맞춰야 되는 애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지금도 기본기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될 친구한테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이번에 광의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교과서라든가 기본기만 공부를 했던 친구였다면 거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거의 뒤에 거의 4문제 이상이 모의고사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제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저희는 사실은 기본기만 공부를 시키진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오늘 어머님들이랑 저랑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저희 학원이 왜 기본기밖에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부터 시작이죠. 과연 그 친구들이 수학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학적인 감이 없기 때문에 기본기만 있을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죠. 사실은 수학적인 감이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도 있고 빠듯빠듯한 친구도 있겠지만, 당연히 평범한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도 엉덩이로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게 동반이 되었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이랑 맨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다인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답니다. 제가 엄포를 두죠. 숙제 안 하면 주말에 나와서 할 때까지 둘 거야. 그럼 그 친구들 옆에 털리겠죠. 과학학원 가야 돼요. 국어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요. 내가 너 공부시키는 거 내가 부탁해야 되니? 내가 내 공부하니? 너가 날 붙잡아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고 치면, 붙잡아 놓고 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너가 졸라야지. 내가 알려준다고 난 내가 널 쫄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희 학원이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긴 시간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어머님들 거의 방학 스케줄을 한두 번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만큼 공부를 길게 시키는 학원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을 오픈한 지 거의 한 10년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랑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제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원래 있던 제가 했던 방법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고인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다른 학원 원장님들과 많은 스터디를 하고 많은 모임을 가집니다. 당연히 요 근처에 있는 원장님들이랑은 모임을 하지 않겠죠. 왜냐면 제 성향이 할 수 없을 거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원장님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도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성도에 있는 원장님, 동탄에 있는 원장님, 서울에 있는 원장님들을 한 분씩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저렇게 공부를 시킨다, 혹은 요즘에 공부하는 사실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 워낙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써봤더니 되게 좋더라, 그런 시행착오들을 공유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니? 원장님들끼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유지가 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한테 진짜 미친놈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야, 너는 방학 때 공부를 그렇게 시키면서 왜 학원 일과밖에 안 받아? 그럴 거면 적게 시키고 그만큼만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싫어요. 안 돼. 이만큼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다는 건 충분히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죠. 하루 6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방학 때만 해도 평상시에도 다 4시간씩 공부를 하고 3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우리 근규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5월 때부터는 애들을 좀 더 빨리 부를까? 매일매일 1시간씩 빨리 부를까? 빨리 불러가지고 좀 공부를 좀 시켜볼까? 공부 시킬 때도 그냥 던져놓고 야 공부해.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미션을 주고 자 너는 이 부분을 힘들어하니까 너는 오늘은 이거 풀까 저거 풀까 하는 정확한 미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붙잡아둔다고 해서 효과가 좋진 않죠. 아이들은 지치니까 힘드니까 3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 친구한테 4시간 동안 앉아있으라고 시키면 걔네들의 공부 효율이 썩 좋지는 않겠죠.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할 거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제가 뭐 음료수도 한 개 더 지어주든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을 한 개 물을 주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어머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하피 학원에서 하고 있는 무한 문제풀이라는 거를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피 토요일에 하는 무한 문제풀이는 컨셉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50문제, 100문제를 풀고 갑니다. 근데 풀 때 혼자서 한 90% 정도를 풀 수 있는 난이도를 줄 거고 10% 정도 혹은 거의 없는 정도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풀 문제를 줄 겁니다. 왜냐면 야 그럴 거면 혼자 풀지. 맞아요. 혼자 풀게끔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목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 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수열이야. 그럼 수열이면 그냥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를 막 주는 게 아니고 더 엄청 디테일하게 등비수열에서 합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유형 너무 중요한 학교 문제 풀어가면 이런 문제 유형만 잡아서 그 문제 유형 30개 그 문제 유형 30개 잡아놓고 그 유형만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 이제 그 유형 마스터했어. 그 유형 마스터했어.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놓으면 하루에 뭐 한 세트 30개면 한 2세트
3세트 정도를 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걸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저희 학원은 구조적으로 월수금반이 많습니다. 월수금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화목토요일에 또 있긴 있지만 월수금에 오는 친구들은 토요일날 다른 학원들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날 과학학원, 국어학원들이 다 오전에 다 있죠. 이거는 거의 토요일 오전에 와서 아니 10시부터 와서 한 2-3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은 다른 학원도 있으면 2시에 와서 할 수 있긴 있는데 저는 이게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되면 숙제로 줄까? 너무 고민해봤습니다. 그 숙제로 주면 숙제를 한 몇 번 줘봤어요. 그러면 너가 못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금요일날 숙제 줄 테니까 다 풀어와 라고 했더니 얘를 풀어오고 원래 정규 수업 숙제를 안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이고 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와서 실제로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제가 불러서 토요일날 불러서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차트씩을 끝내고 가니까 너무 좋대요. 아직 그 친구들은 아직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아직 많지 않으니까 토요일에 올 수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스케줄을 잡는 것부터가 사실 고민이었고 그래 좋아 물리적으로 토요일에 다른 학원도 가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가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수금반 아이들이 7시에 정규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6시까지 와서 1시간씩 이거를 하면 어떨까가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선생님들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학생 조교 애들을 붙여놓더라도 애들 와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미션은 이만큼이네 받아서 풀고 가면 참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질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애들 10명, 7명 못합니다. 한 분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능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아까 안 적었지만 방학 때 하고 있었던 이완자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애들한테 플래너 같은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방학 때 이완자 할 때 플래너 이쁜 거 한 선물 줘가지고 자 아침에 와서 네가 한 달 동안 네가 오늘 뭐 할지를 적어. 그거 적어놓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교 애들이 그 하루 동안 해야 될 양을 체크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하고 혹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지 공부할 과정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한 2시부터 한 7시까지 8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가는 거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고등학생이라면 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이 사실은 거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들한테 해라라고 말해야 하나. 저는 가끔씩 삐지면 제가 잘 삐집니다. 삐지면 하지마 꺼져. 그냥 제가 하면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럼 애들이 또 아니요 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한두 번밖에 안 되죠.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걸 마지막으로 수능까지 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심화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 또 하는 게 이번에 원인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3월달부터 토요일날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요 모의고사 특강이죠. 그게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사실 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공지에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관심도 많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지만 학원에서 어떤 공지라든가 문자가 가시는 거를 진짜 스팸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쓸데없는 문자를 잘 안 보냅니다.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는 문자들은 다 필요한 문자들입니다. 챙겨보시고요. 혹은 아이들한테만 하면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이게 뭐였냐면은 3월달로 말씀드리면 제가 3월 셋째 주부터 이걸 했는데 3월 셋째 주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둘째 주는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1학년 한 번, 2학년 한 번, 1학년 한 번, 2학년 한 번. 그래서 3월달에 모의고사 풀이 특강을 한 번 했고, 그리고 4월달이 되어서 기출문제, 학교 내신 기출문제 특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컨셉이 뭐였냐면은 보셨지만 심화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문제도 그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기본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였다고 한다면 모의고사 30개 중에서 한 7개, 8개 문제 정도만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사실 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7개, 8개라는 뜻은 뭐냐면 한 준킬러급을 포함한 킬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아이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죠. 그런 다음에 킬러 문제는 반드시 반복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강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끝나자마자 제가 문제를 다 풀긴 풀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궁금하기 때문에 인강들을 많이 봅니다. EBS라든가 메가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에서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 걸 듣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거든 고등학교 2학년 거든 그 킬러 문제 30번 문제를 딱 풀이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였죠 라고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킬러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리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엔제라고 하죠. 기출문제만 무한 반복을 합니다. 기출문제만 한 7년치 8년치 모의고사부터 해서 사설 모의고사부터 해서 그것만 미치듯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 표현 좀 그렇지만 조금 진지하지 않는 친구들 혹은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거 풀었던 건데 또 풀어요? 또 풀어요? 왜냐면 엔제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반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무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그 타임에 풀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 킬러 문제랑 유사 문제를 2개 가져와서 또 풉니다. 그래서 그 유사 문제 마스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킬러 문제 마스터를 하는 거지 그 모의고사 한 회를 풀이한다는 느낌보다는 모의고사 풀이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문제에 있었던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게 반복이 되는지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런 스킬, 여기에서 이런 스킬들이 합쳐져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배우는 스킬이라서 사실은 이제 조금 기본기보다 좀 더 심화력을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참고로 이거는 유료 특강입니다. 한 번당 한 3만원, 5만원 정도 하는 유료 특강이죠. 사실 제가 유료 특강으로 한 이유가 무료 특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료 특강을 합니다. 어머님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특강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하피데이들 해서 저희가 학교 내신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강사님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강사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반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 반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저런 반은 저렇게. 그러니까 반마다 들어갔을 때 컨셉이 다 달라져야 돼요. 가장 안 좋은 강사님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서 이 반에 가든 저 반에 가든 어떤 반에 가든 자 이거는 내 방법이고 이거 내 규칙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강사님들은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사님들한테 틈만 나면은 아니야 여기는 선생님들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지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애들한테 맞춰서 가시는 학원이고 애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면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학원이지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안쓰럽죠 애들이. 많이 안쓰럽죠. 시간도 많이 없죠. 생각보다 되게 바쁘죠. 이제 어머님들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생각보다 노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맨날 뭐 어디 가 있고 뭐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해라 라는 말을 사실 하기가 되게 민망합니다.
더해. 지금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해? 근데 사실 저처럼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는 보입니다. 얘가 진짜 더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더 못하는 상황인지, 혹은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친구의 집중력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만큼 딴 데 가 있는지 또 사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많이 격려를 할 때는 격려를 하고, 당연히 채찍을 줄 때 채찍을 하고 하시겠지만, 너무 감정적인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저랑 어머님이랑 학원이랑 아이들은 다 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머님들께서는 야, 학원이 여기밖에 없지 않잖아, 뭐 여기 안 되면 다른 학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 정도 선택은 당연히 어머님한테 있으신 거니까. 근데 적어도 저희 학원에 있을 동안은 저랑 한편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엄마들한테 말하면 엄마들이 안 좋아하겠지? 그럼 말하지 말까? 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말해야 되죠.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만약에 아이가 지금 잘 하는 친구 있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와가지고 숙제를 안 하고 왔어. 숙제를 한두 번 안 할 수 있어. 그럼 한두 번 안 하면 당연히 저는 제 손에서 얘기를 하겠죠. 안 돼, 집중하시고 해야 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잘하신다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노골적이라든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머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얘가 이런 상태다, 집중을 시켜야 될 것 같다, 혹은 어머님이 보시기에 얘가 지금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등등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아이의 수학적 성향이 바뀐다라고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민망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얼만큼 성실했냐, 아이가 얼만큼 착하냐, 제가 말하는 착하다는 뜻은 숙제를 잘 해왔다, 공부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내신 점수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곧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 그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광희고등학교 아이들이 과연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수학 1, 수학 2, 특히 수학 1이 제일 어렵습니다. 수학 2보다 수학 1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진짜 많이 방황을 합니다. 점수 많이 떨어지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점수에서 한 15점, 20점을 깐 게 고등학교 2학년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권들은 좀 덜 까지겠지만 중간권 친구들은 진짜 10점, 15점까지입니다. 그런데 1학년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점수가 똑같네? 면 그 친구는 점수가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과목도 어려워지는데 수학적인 감도 필요로 하는데 아이들은 할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과 비교했을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가 수학적인 감은 좀 좋은데 조금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방법 때문에 내신 관리를 잘못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 빛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은 그런 성실성보다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도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방학 때 그렇게 미친 스케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학기 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3월달 되면 3월달이 되면은 수원, 수학상을 거의 한 대부분이 한 3번째, 4번째 보게 됩니다. 책도 한 3권, 4권 보게 됩니다. 그런데 3권, 4권 풀었는데 점수가 그밖에 안 나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할 말이 없죠. 어머님들 고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또한 맨날 저희 애기랑 첫째 애기랑 맨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저 또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한테, 우리 애기한테 자꾸 공부를 하라고 시키고 있어. 똑같은 것처럼 어머님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상태면 아이들을 좀 더 다그치기보다는 좀 더 반향으로 혹은 진로를 좀 잡아보시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많이 권해주는 팁이죠.
시험 끝나고 혹은 5월달에 날 좋을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아이랑 대학교 탐방 한번 가보세요. 손잡고 야 공대 한번 가볼까? 경희대 한번 가볼까? 가서 근처 맛집도 한번 가보시고 뭐 캠퍼스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애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져요. 건대 한번 가보세요. 아 호수 얼마나 크고 좋아요. 돌아다니면 학교 지금 한참 5월달 되게 푸르르고 되게 좋을 때잖아요. 보면은 와 학교 너무 좋다 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합니다. 연대 고대 한번 가보세요. 애들 문 돌아가죠. 근처 옆에 갔더니 되게 좋은 카페도 있고 밥집도 있고 좋아. 그것도 애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죠. 어머님이랑 같이 가기 싫다고 하면은 친구랑 갔다 오라고 하세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맨날 홍대만 가라고 하지 마시고 애들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홍대 가서 연극 보고 왔어요. 가서 똑같은 거 봐서 뭐 하냐고. 한번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숨쉴 때 한번 갔다 와. 건대 한번 갔다 와. 경희대 한번 갔다 와. 뭐 외대 한번 갔다 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 학교 참 좋다 분위기 있다. 하고 갔다 와서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어째 좋았니? 물어보면 집에 와서 입학처 들어가서 그 학교 입학처 한번 보시고 입시 내비게이션으로 그 학교 가려면 내가 점수가 이만큼 부족한지도 보시고 야 우리 점수 이만큼 올리면 이 학교 갈 수 있잖아. 보시면 아이들이 그래 좋아 그럼 나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만큼 한번 올려볼게 뭐 해볼게 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거라고는 압니다. 저도 아이들이 제 마음 같지 않죠. 고등학생을 두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 하시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들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가 설령 수학 점수가 30점이 나온다고 해도 그 친구는 포기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야 너가 수학과 다닌다고 공부하고 늘겠니? 라고 했었던 거 알죠. 저도 제가 아빠하고 나서 알겠어요. 옛날 제가 7, 8년 전에 미쳐있을 때는 70점 맞으면 야 공부하지 마 제발 안 해도 제빵이나 배워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70점도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60점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50점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끝까지 네가 10점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네가 뭔가를 만들어보고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요만큼이라도 좀 더 좋은 학교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맞죠. 참고로 입시 내비게이션 저 프로그램은 전문대학교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들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1대1 컨설팅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1학년 같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굳이 저랑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하셔도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입시 내비게이션 채워주시면 저랑 와서 아까 했던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아이가 지금 이쪽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 있죠. QR코드랑 찍어보시면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시청하니까 제 스케줄이랑 뭐 어머님들 제 시청하신 거랑 스케줄 조율해서 저희가 어머님께 다시 피드백을 갈 겁니다. 어머님께서 이때 시간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어머니랑 저랑 스케줄 맞춰가지고 1시간 정도 그렇게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오늘 너무 소중하게 잘 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머님들 뻔한 얘기가 아닌 좀 다른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생애들 간담회는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컨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대학교 입시 관련해서는 저 또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몇 등급일 때 어디 가니 라는 그런 결론은 접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머님들한테 아이들 아직 공부할 게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동기를 주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설문지 한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저희 학원에 블로그에 댓글로 조금 제 감동을 자극해 주시면 저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참고로 저 종이 가방이 옛날 학원 로고죠.
수학을 하게끔 강요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 안에 물통이 있습니다. 어머니. 물통에 저희가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띠를 뜯으셔서 표시가 있으면 상품을 드립니다. 오불복이죠. 딱새우도 있습니다. 다 없으세요? 저기 있다. 현수이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와, 한 분도 계실 텐데 아닌가? 근데님들 드셨나? 참고로 한 개도 받겠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제가 마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간단하게라도 이제 선생님들 뵙고 싶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오늘 다 못 받아드리면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까 그런데 적어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